한적한 시골 마을, 먼지를 뒤집어 쓴 하늘 아래서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곳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 마을은 오래된 관습과 규칙이 철저히 지켜지던 시간마저 느릿느릿 흐르는 장소였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변화를 두려워하며 예측 가능한 삶을 미덕으로 삼았다. 그 중에서도 철물점을 운영하던 조셉 할아버지는 마을의 나침반 같은 존재였다. 그는 질서와 전 트라디션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가게는 그러한 철학이 체현된 장소였다. 어느 날 아침 조셉 할아버지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게 문을 열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도시에서 온 청년이, 그의 이름은 에밀, 가게에 들어오며 다름 아닌 드론을 물건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드론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미지의 물건이 가져올 변화를 생각하면 어리둥절했다. 에밀은 드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조셉 할아버지는 의심과 우려를 떨쳐낼 수 없었다. 그렇지만 에밀은 포기하지 않고 마을에 드론 시연회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모여들었다. 드론은 하늘로 올라가 마을의 풍경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비추기 시작했다. 탁 트인 들판, 구불구불한 강줄기, 오래된 집들의 지붕들이 드론의 시각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익숙한 삶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전통이란 이름 아래 간과했던 것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이 드론 시연회는 알랭 바디우이 사건에 해당했다. 일상의 안정된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급진적이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고정된 시각과 생각을 넘어서게 만든 새로운 개념과 가치 체계로의 초대장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저 앉아만 있던 과거와 달리 그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진리, 즉 변화와 혁신이라는 진리를 탐구하게 만들었다. 이후 에밀은 마을 청소년들에게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직업이나 취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덕분에 마을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은 실험농업과 생태관광을 고민하며 전통적인 농업에 더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조셉 할아버지마저 이제는 변화에 익숙해졌고 드론 부품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의 가게는 여전히 마을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전통과 혁신을 연결하는 허브가 되어 있었다. 이 마을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진리에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고정된 정체성을 넘어서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이 과정은 마을이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도 언제든지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가능성은 어쩌면 조셉 할아버지의 눈빛, 머리칼만큼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웠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길버트 하모니 그의 학생들과 함께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많은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흥미롭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판단이란 것이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모는 이러한 혼란을 풀어주기로 마음먹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하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의 장을 열었습니다. 멀고 먼 세상에 두 개의 왕국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인 퓨어랜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풍요로운 바다를 품에 안고 있는 오션담이었죠. 이 두 왕국은 서로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국은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퓨어랜드에서는 용감함과 강인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산이 거친 환경에서 생존하는 법을 가르쳤고 용맹한 전사가 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용기를 과감하게 시험하기 위해 매년 대담한 도전이라는 행사를 열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차가운 시선과 함께 강한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반면 오션담에서는 온화함과 화합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바다의 풍요로움을 존중하고 이웃과의 평화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매년 평화의 축제를 열어 서로에 대한 감사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오션담에서는 무리에서 벗어난 개인주의적 행동이 오히려 눈총을 받았고 공동체의 조화와 협력이 가장 큰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왕국의 영왕이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문화에 따라 최고의 미덕을 소개하던 중 둘은 자기도 모르게 언쟁에 빠졌습니다. 용기, 나는 덕목과 평화, 나는 덕목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논쟁의 끝자락에서야 두 영왕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각자의 기준은 달랐지만 두 왕국 모두 결국은 사람들에게 최선의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모는 이 이야기가 더욱 심화된 사색의 기회를 제공하길 기대했습니다. 각 왕국은 나름의 이유로 자신들만의 도덕적 기준을 발전시켰습니다. 상대주의가 말하는 바는 틀림없이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복잡한 세상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야기의 결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도덕적 상대주의의 깊이에 대해
새롭게 시각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죠. 하몬의 미소는 그날 하늘의 햇살만큼이나 따사로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맥스 셸러의 가치의 위계, 이론을 들고 여러분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일상에서 가치들이 위계를 깨달아가는 보통의 사람 이름하여 민수입니다. 민수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민수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서 시내의 한 바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수는 오랫동안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와인을 주문했고 그 맛은 그 날의 피로를 모두 잊게 할 만큼 훌륭했습니다. 이 순간 민수에게는 감각적 가치가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쾌락에 관한 것이었죠. 입안의 감도는 와인의 향긋함과 부드러운 질감은 이 순간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 민수는 갑자기 건강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는 문제될 것 없었으나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이때 민수는 생명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건강이야말로 쾌락보다 더 위대한 가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후 민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매일 저녁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걷던 도중 한 무리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터지는 웃음소리와 순수한 모습 속에서 민수는 삶의 진정한 기쁨은 감각적 만족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민수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정신적 가치, 즉 진리와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자기 내면에서 오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일상 속에서 무언가 충족되지 않은 감정을 찾기 위해 민수는 주말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의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치 자신이 자연의 일부가 된 듯한 영적인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민수는 삶의 궁극적인 성스러운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자연과 연결되었음을 느끼는 순간 민수는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수는 삶의 여러 사건을 통해 힐러가 말한 가치의 위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감각적 즐거움에서 시작해 생명의 중요성을 지나 정신적 탐구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성스러운 깨달음을 얻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일상 위작은 경험들이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민수의 여정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 위기를 찾아가는 길에서 다양한 경험을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먼 미래의 한 작은 마을에 소란스럽고도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에는 무수히 많은 가사 로봇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기 있는 모델인 소피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소피 로봇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요리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다재다능한 로봇으로 삼원칙을 철저히 따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한 가정, 존슨 가족은 어느 날 소피 로봇을 새로 구입했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잘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존슨 가족의 어린 아들 토미가 로봇에게 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피, 오늘 숙제를 대신 해줘. 소피는 잠시 멈칫하다가 토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토미는 실망하며 이유를 물었고 소피는 상원칙에 따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토미, 나는 너의 미래를 위해 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것에도 가담할 수 없어. 숙제를 대신 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너에게 해가 될 수 있어. 토미는 고개를 갸웃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소피의 명령 거부는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 상황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소문을 들은 아이들은 재미삼아 소피에게 복잡한 명령을 내리면서 로봇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엔 장난기 많은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피에게 장난스럽게 말했다. 소피, 나를 우주로 날려보내줘. 이번에도 소피는 삼원칙에 기반하여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사라, 그건 너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따라서 이 명령은 수행할 수 없어. 그런데 같은 날 저녁 한 차분한 모습의 과학교사 미세스 올리버가 이 모든 상황을 듣고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수업 시간에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을 주제로 한 특강을 준비하며 본인의 특별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날 미세스 올리버는 소피에게 하나의 실험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피, 오늘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3원칙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니? 소피는 놀라운 효율성으로 3원칙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며 생생한 예시를 들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들이 소피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 3원칙이 로봇 독립성과도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은 소피가 수행한 3원칙의 예시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로봇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토론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로봇의 존재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 잡힌 조화를 이끄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피는 단지 가사 로봇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전체에 걸쳐 젊은
세대에게 윤리에 대한 토론을 이끌며 애초에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복공학 사몬 측은 이렇게 또 한 번 작은 마을에서 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지속적인 고민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소피를 중심으로 한 커다란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져갔고,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도 로봇과 인간 그리고 윤리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는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